52회 동안 환자들의 맥을 짚으며 살아온 내 이름은 이정수입니다. 지금 나는 서울 변두리, 이름조차 생소한 어느 쪽방촌의 삐걱거리는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천장에는 언제 생긴지 모를 검은 곰팡이가 마치 내 인생의 얼룩처럼 번져 있고 그 곰팡이 무늬를 따라 눈을 움직이다 보면 과거의 추억이 스치듯 떠오릅니다. 벽 너머에서는 누군가의 마른 기침 소리가 정적을 깨뜨리는데 그 기침이 내 폐부를 찌르는 듯해 나는 베개를 끌어안고 몸을 웅크립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회색 콘크리트 벽과 쓰레기, 더미가 쌓인 골목길은 과거의 영광스러운 삶과 대비되어 더 처량하게 느껴집니다. 가끔 창문을 열어보면 매캐한 연기 냄새와 함께 이웃들의 싸움 소리가 들려오고 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가 문득 이게 내 현실인가 하고 한숨을 내쉽니다. 70평생을 반듯한 한의사로 대접받으며 살았던 내가 어쩌다 인생의 마지막 자락에서 이런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는지 가만히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꿈만 같습니다. 때때로 밤에 눈을 뜨면 이곳이 현실인지 환상인지 헷갈려 다시 눈을 감아버립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 미호기의 숨소리가 옆에서 들려오는데 그 소리가 유일한 위로이자 동시에 내 죄책감의 증거처럼 느껴집니다. 40년 전 성북구의 좁은 골목에 처음 한의원 문을 열던 날을 기억합니다. 그때 아내 미호기와 나는 젊음의 패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새벽 오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약재 냄새 자욱한 진료실을 지켰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지친 몸을 이끌고 퇴근하곤 했죠. 환자들의 아픈 사연을 듣고 침을 놓으며 보낸 그 40년은 내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한 번은 늦은 밤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 나가보니 한 할머니가 배를 부여잡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갑자기 배가 칼로 찌르는 듯 아파요. 그녀의 맥을 짚어보니 위경련이 심했습니다. 급히 약재를 다려 먹이고 침을 놓아주니 새벽이 되어서야 안정을 찾았지요. 다음 날 그 할머니가 사과 바구니를 들고 와 덕분에 살았어요 하며 웃는 모습을 보며 나는 이 직업의 보람을 느꼈습니다. 또 다른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선생님, 제 발목이 삐었어요 하며 들어왔는데 진찰해 보니 단순한 염자가 아니라 골절이었습니다. 이게 왜 한의원으로 왔나? 하고 웃으며 양의원으로 보냈지만 그 젊은이가 한의사 선생님이 만능이라 들었어요. 하며 웃는 바람에 우리 부부는 한바탕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미호기는 여보, 당신이 슈퍼맨인가 봐 하며 장난치곤 했지요. 또 한 번은 동네 아저씨가 선생님, 제 머리가 빠져요. 하며 들어와서 나는 농담으로 머리카락이 도망가는 건 스트레스 때문이에요 라고 하며 처방을 했는데 그 아저씨가 다음에 와서 선생님 말대로 스트레스 풀었더니 머리가 덜 빠져요 하며 과일을 가져왔습니다. 그런 소소한 에피소드들이 쌓여 우리 한의원은 동네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미호기는 진료실에서 차를 타주며 환자들과 수다를 떨었고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이게 행복이구나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영원할 것 같던 내 일터에도 황혼이 찾아왔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동네에는 화려한 인테리어를 갖춘 젊은 양의사들이 들어섰고 낡은 내 한의원은 점점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갔습니다. 환자들이 선생님, 이제 서양약이 더 빠르대요 하며
발길을 돌릴 때 나는 창밖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마다 미옥이가 여보, 우리도 좀 쉬자라고 위로했지만 나는 아직 버틸 수 있어 하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미옥이가 여보, 이제 정말 문을 닫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아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을 때 나는 진료실 창가로 길게 늘어진 석양을 보았습니다. 그 석양이 내 인생의 끝자락처럼 느껴져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40년 동안 내 손때가 묻은 침통과 낡은 처방전 보관함을 정리하는데 자식 같은 기물들을 하나하나 만질 때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침통을 닦으며 너희들도 수고했다라고 중얼거렸지요. 마지막 환자가 떠난 날 나는 빈 진료실에 앉아 울었습니다. 그렇게 은퇴를 하고 나니 손에 쥔 것은 월 180만 원의 연금과 평생 모은 돈에 집 보상금을 합친 6억 원이 전부였습니다. 서울 물가와 병원비를 생각하니 이 돈으로는 남은 30년이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매일 밤 계산기를 두드리며 한숨 짓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미옥이와 나는 식탁에 마주 앉아 이 돈으로 어떻게 버티지? 하며 울음을 삼키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미옥이는 여보, 우리 건강할 때 여행이라도 가자라고 했지만 나는 돈이 아까워하며 거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 미옥이가 동창 모임에서 돌아와 낯선 나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라오스라는 곳이 있는데 한 달에 70만 원이면 황제처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하루하루 줄어드는 잔고를 보니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연금 180만 원 중 70만 원을 쓰고도 매달 110만 원을 저축할 수 있다는 계산, 그리고 6억 원이라는 비상금을 건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유혹은 노후. 파산의 공포에 떨던 우리 부부에게 거부할 수 없는 구원줄처럼 느껴졌습니다. 미옥이는 동창의 사진을 보여주며 여보, 이 메콩강 풍경 봐요. 우리도 저기서 여유롭게 산책하며 늙어가면 좋지 않을까? 했고 나는 그 사진을 보며 서서히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밤늦게까지 토론을 벌였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어떻게 해? 라는 내 걱정에 미옥이는 실패하면 다시 돌아오면 되지. 인생은 모험 아니야? 하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내 결심을 굳혔지요. 우리는 집을 정리하며 추억의 물건들을 하나하나 버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옥이는 눈물을 흘리며 여보, 정말 가도 될까? 라고 물었고 나는 이게 우리를 살릴 기회야라고 다독였습니다. 2023년 3월 우리는 40년 정든 집과 모든 추억을 정리하고 라오스 비엔티안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공항 문을 열자마자 훅 끼쳐오는 열대 특유의 습한 공기와 낯선 소음들, 그리고 이름 모를 이국적인 나무의 냄새들. 모든 것이 생소했지만 한편으로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묘한 기대감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해프닝이 터졌습니다. 공항에서 택시를 잡았는데 기사가 비엔티안? 하고 묻길래 예스라고 대답했더니 그는 웃으며 라오스 웰컴 하며 차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30분쯤 지나니 풍경이 이상해서 물어보니 그는 비엔티안 아니야, 루앙프라방 이라고 대답하는 게 아닙니까? 언어 장벽 때문에 잘못 알아들어 다른 도시로 가는 택시를 탄 거였습니다. 미옥이와 나는 당황해서 소리를 지르며 차를 세우고
다시 공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때 느꼈던 이질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라오스어 한마디 모르는 우리가 이곳에서 어떻게 살까? 결국 비엔티안에 도착해 월세 40만 원의 넓은 투룸에 짐을 풀고 시장에서 망고 한 바구니를 단돈 1,000원에 사올 때만 해도 이곳이 정말 우리 인생의 마지막 천국인 줄 알았습니다. 아침이면 이름 모를 새들이 잠을 깨우고 저녁이면 메콩강의 붉은 노을을 보며 산책을 즐기는 삶은 한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평화였습니다. 하지만 문화적 이질감은 곳곳에서 느껴졌습니다. 시장에서 과일을 사려니 상인이 사이바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니 우리는 영어로 how much? 라고 대답했지만 그는 손짓으로 숫자를 보여주며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친근했지만 언어의 벽이 주는 소외감은 컸습니다. 한 번은 길거리 음식을 먹으려다 매운맛에 미호기가 눈물을 흘리며 여보, 이건 너무 매워 하며 웃었지만 그 뒤에는 한국 음식이 그리워라는 한숨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교민 사회에서도 나는 금세 유명해졌습니다. 원장님 오셨습니까? 교민회장 박 씨를 비롯해 많은 분이 나를 반겨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저 뒷방 늙은이 취급을 받던 내가 이곳에서는 다시 존경받는 의사 선생님이 된 것이죠. 한 번은 교민 모임에서 한 아주머니가 원장님, 제 허리가 너무 아파요 하며 다가오자 나는 즉석에서 맥을 짚고 간 기능이 약해진 탓입니다. 약재를 다려 드세요라고 처방했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다음날 덕분에 나았어요. 하며 과일 바구니를 가져오자 교민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졌습니다. 현지 부유층들까지 내 침수를 찾으며 한 달에 200만 원이 넘는 수익이 들어오자 내 눈은 서서히 욕심이라는 막에 가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면 한국보다 훨씬 나은 제2의 전성기를 누릴 수 있겠다는 오만함이 싹 텄던 겁니다. 미호기는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걱정했지만 나는 이게 기회야 하며 웃어넘겼습니다. 그 욕심이 점점 커지며 나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곤 했습니다. 그 달콤한 호칭과 성공의 예감이 화근이었습니다. 조금씩 수입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나를 추켜 세우자 나는 더 큰 성공을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내 앞에 나타난 사람이 바로 김민호라는 젊은 사업가였습니다. 말쑥한 차림에 유창한 언변을 가진 그는 한방 체험 카페라는 화려한 청사진을 내밀었습니다. 한국 관광객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으니 내 전문성과 그의 마케팅 능력을 합치면 10억 매출도 꿈이 아니라고 호언장담했죠. 미호기는 여보, 저 사람 너무 말을 잘해. 우리 조용히 살기로 했잖아 라며 내 옷소매를 붙잡고 말렸지만 나는 이미 숫자가 주는 환상에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김민호와의 첫 미팅에서 그는 원장님, 라오스 정부도 관광산업을 밀어주고 있어요. 이 카페가 히트치면 원장님은 라오스의 명의가 돼요. 하며 웃었습니다. 나는 그 말에 넘어가 아내 몰래 비상금 1억 원을 그에게 넘겼습니다. 그 순간 내 가슴속에 작은 불안이 스쳤지만 이게 성공하면 모든 게 해결되라는 생각으로 억눌렀습니다. 인테리어가 시작되고 화려한 광고가 나가자 정말 관광객들이 줄을 서서 찾아왔습니다. 하루 매출이 100만 원을 넘나드는 것을 보며 나는 내 판단이 옳았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해프닝이 발생했습니다. 카페 오픈 첫날 한 한국 관광객이 침 맞아볼까? 하며 들어오자 나는 열심히 침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관광객이 갑자기 아야 하며 비명을 지르는 게 아닙니까? 알고 보니 라오스 현지 약재와 한국 약재의 농도가 달라 부작용이 생긴 거였습니다. 나는 당황해서 죄송합니다. 무료로 약을 드릴게요 하며 수습했지만 그 소문이 퍼져 며칠 동안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김민호는 걱정 마세요. 마케팅으로 커버해요 하며 웃었지만 내 가슴은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또 다른 해프닝으로는 현지 직원이 한국어 메뉴를 잘못 이해해 인삼차 대신 뱀주를 내온 적이 있었습니다. 관광객이 놀라 소리를 지르자 우리는 황급히 사과하며 웃음으로 넘겼지만 그 사건이 내 불안을 키웠습니다. 행복은 신기루처럼 짧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우기가 시작되면서 관광객의 발길이 뚝 끊겼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현지 보건당국에서 무허가 의료행위라며 나를 제재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수백만 원의 벌금이 나가는 상황에서 김민호는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며 나를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더 이상 투자할 돈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언어 갈등이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당국 직원이 라오스어로 라이선스, 면허증라고 물어보니 나는 영어로 I had in Korea 한국에 있었어요 라고 대답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벌금 고지서를 내밀었습니다. 통역 없이 대처하다 보니 오해가 쌓여 벌금이 더 커졌습니다. 그 이질감은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라오스 사람들의 느긋한 태도와 한국의 바쁜 문화가 부딪히며 나는 매일 스트레스로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미호기는 여보, 그만하자라고 울먹였지만 나는 조금만 더 버티자 하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 순간 김민호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원장님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니 알아서 하세요라는 차가운 말을 남기고 그는 남은 돈을 챙겨 야반도주해 버렸습니다. 남겨진 것은 억대의 빚과 임대료, 그리고 사기당한 늙은이라는 교민들의 비웃음뿐이었습니다. 정 원장, 결국 욕심부리다 다 날렸대. 라오스에서 한 방으로 성공? 웃기지 마. 그 차가운 시선을 견딜 수 없어 우리는 도망치듯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미호기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울었고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미안해, 내 잘못이야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한국에는 우리가 발붙일 땅 한 평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집은 이미 팔았고 평생 모은 재산은 라오스의 붉은 흙먼지 속에 묻어버린 뒤였습니다. 공항에서 짐을 끌고 나오니 서울의 차가운 바람이 라오스의 습한 공기와 대비되어 더 춥게 느껴졌습니다. 그 바람이 내 뼈를 파고들며 모든 것을 잃은 현실을 깨닫게 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돌아온 대답은 내 심장을 얼음송곳처럼 찔렀습니다. 아빠, 그러니까 제가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우리 집 좁아요. 애들도 있고. 알아서 하세요. 그 상황극 같은 통화에서 아들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아빠, 라오스 가서 뭐 했어요? 사기 당한 거예요? 우리도 힘들어요. 툭 끊기는 통화음 소리에 나는 서울역 한복판에서 짐가방을 붙잡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40년 의사로 살며 금쪽같이 키운 자식이었는데
그 자식에게조차 짐 취급을 받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미옥이는 내 등을 토닥이며 괜찮아. 우리 둘이서 버티자라고 했지만 그 말조차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우리는 역 근처 여관에서 하룻밤을 보냈고 다음 날부터 쪽방촌을 찾아다녔습니다. 결국 우리는 지금의 이 쪽방촌으로 기어들어 왔습니다.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40만 원. 3평 남짓한 이 좁은 방에서 아내와 나는 등을 맞대고 누워 서로의 거친 숨소리를 듣습니다. 72의 나는 매일 새벽 인력 시장에 나가 건설 현장의 일용직 노동자로 하루를 버팁니다. 무거운 시멘트 포대를 옮길 때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지만 당장 오늘 저녁의 끼니를 위해 멈출 수 없습니다. 한 번은 현장에서 포대를 떨어뜨려 감독에게 늙은이가 왜 여기 와서 민폐야? 라고 호통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과거 환자들이 선생님, 고맙습니다 하던 목소리가 떠올라 눈물이 고였습니다. 69의 내 아내 미옥이는 마트에서 하루 종일 서서 시식 알바를 합니다. 어서 오세요, 맛보고 가세요라고 외치는 아내의 쉰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나는 마트 구석에서 남몰래 눈물을 훔칩니다. 미옥이도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시식 코너에서 한 손님이 이거 맛있네, 더 주세요 하며 달라붙자 미옥이는 웃으며 한 번만 드세요라고 했지만 그 손님이 화를 내며 늙은이가 무슨 소리야 하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옥이는 여보, 오늘도 힘들었어 하며 웃으려 했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피로가 보였습니다. 어제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라오스에 처음 도착한 날 메콩강을 배경으로 환하게 웃고 있던 우리 부부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속의 우리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미소가 너무나 아파서 나는 사진을 한참 동안 어루만지다 결국 바닥에 엎드려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욕심을 부리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아직 그곳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을 텐데. 아내는 말없이 내 거친 손을 잡아주었지만 그 온기가 오히려 더 시리게 느껴졌습니다. 그 손의 주름과 상처가 내 잘못을 탓하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노후는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도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이 지옥 같은 쪽방촌에 와서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던 6억 원의 자금도 40년의 의사 경력도 욕심 앞에서는 아무런 방패가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저처럼 화려한 제2의 인생을 꿈꾸며 무모한 도전을 고민하는 분이 계신가요? 제발 안전한 것이 최고라는 그 평범한 진리를 잊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어 가장 큰 미덕은 성공이 아니라 지키는 것입니다. 라오스에서 느꼈던 이국적 매력도 결국 언어와 문화의 벽 앞에서 무너지는 환상일 뿐이었습니다. 그곳의 느긋함이 처음엔 평화로웠지만 결국 내 한국적인 성급함과 부딪혀 모든 것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나는 새벽 공기를 가르며 차가운 건설 현장으로 향합니다. 몸은 부서질 듯 아프고 내일은 기약할 수 없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동안은 아내의 손을 놓지 않으려 합니다. 내 잘못된 선택으로 고생만 시키는 아내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나는 오늘도 무거운 삽을 듭니다.
여러분, 부디 저 같은 어리석은 실수는 하지 마십시오. 욕심은 한순간에 눈을 멀게 하고 그 끝에는 돌아갈 곳 없는 낭떠러지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내 비극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는 뼈아픈 교훈이 되어 부디 평온하고 안전한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빌고 또 빕니다. 이 쪽방촌의 곰팡이 냄새 속에서 나는 매일 그 교훈을 되새깁니다. 그 교훈이 내 남은 삶의 유일한 빛입니다.